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의 낙을 올리겠습니다. 20년 전 부산 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상외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한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런 영화제가 전 세계 어느 영화제도 없어요. 부산을 이전과 전혀 다른 도시로 바꿔놓은 부산 국제영화제 20년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1996년 9월 13일) 이곳 수영만 야외 상영장에서 시작된 부산 국제영화제가 어느덧 20도를 맞았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고 20회를 넘기리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딛고 한국 최고의 영화도시로 변신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영화 전용 영화관인 영화의 전당에서부터 감독들이 가장 선호하는 촬영지까지 부산 영화제의 20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부산 영선동 올해 9월에 개봉한 영화 영도의 송승훈 감독과 주연 배우 태인호 씨가 주요 촬영지인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설된 지 거의 40년이 다 된 이 아파트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장 수술비랑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영도의 내면 심리가 이 아파트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또 대사들보다는 이런 공간들을 보여주는 게 영도의 마음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사실 여기 헌팅을 하고 여기서 거의 한 영화 전체 회차의 한 반 이상을 다 여기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장면에서도 영도가 할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촬영이 됐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놓은 것 같은 아파트 내부의 분위기. 감독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엉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만한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비유 안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공간이 저희가 세트로 만든다고 해도 그죠?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사실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영화가 사실 제작비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영도 밖으로 나갈 생각. 영화는 주인공 영도의 동선을 따라 섬 영도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섬 영도. 영도의 풍경은 주인공 영도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계단 조심하십시오. 산, 바다, 강과 도시. 수백만의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지만 풍부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부산. 부산의 이런 다양한 풍광은 영화 촬영팀을 부산으로 오게 만드는 큰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이 어떻게 영화를 찍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바다와 산과 근접도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마 촬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 개봉한 영화 극비수사의 촬영 현장. 곽경택 감독은 영화의 주요 촬영지로 부산을 선호하는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의 책방 골목. 70년대가 주요 배경인 이 영화의 느낌을 매우 잘 살려줍니다. 하지만 감독이 부산을 자주 찾는 이유는 부산시 영상위원회의 지원 때문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이 이제 부산을 촬영지로서 선호하거든요. 영화제가 만들어질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진 영상위원회 역시 이제 한 20년 정도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사실 다른 시도에서 촬영을 해봐도 굉장히 지원이 적재적소에 조직적이에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재미있는 소재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 부산. 부산이 영화 촬영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갑시다. 현대와 과거가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공간.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산만한 곳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영화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작 중인 장편 상업영화 2편 중에 한 편은 부산에서 촬영된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20년의 세월이 변화시킨 부산의 모습입니다. 부산 영화제의 성공과 함께 출범한 부산영상위원회가 부산을 영화도시로 변신시키는 데 큰 몫을 냈죠. 부산영화제 96년도 이전까지는 부산에서 뭐 한두 편 정도 이제 촬영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가 이러한 상업 영화 이게 한 100편에서 한 120편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5%가 부산에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잘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1996년 9월) 남포동의 허름한 영화관 골목에서 시작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던 스타들이 남포동 비포광장을 찾자 수많은 인파가 모여 환호했습니다. 고작해야 수십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영화인들은 부산의 젊은 영화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인 모습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포동에를 딱 갔는데 남포동에 이제 무대, 야외 무대. 사람이 그냥 그 광장에 꽉 차가지고 막 거의 뭐 사고 낼 정도로 막 이러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예상외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스타들이 몰리고 영화인들이 몰리고 못 보던 작품들이 상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천 수만이 피부광장으로 몰려나갔고 그야말로 초기부터 대박이었죠. 개막작이 상영되는 수영만 야외 상영장에도 수많은 영화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5천여 석의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팬들은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특히 이날 처음 선보인 대형 야외 스크린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었죠. 그 1회 개막식을 수영만에서 그 야외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했는데요. 그런 스크린도 난생 처음 봤고
영화배우 문성근과 젊은 MC 김현주 씨의 사회로 시작된 제1회 부산영화제 개막식에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영화배우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관객에게 처음 선보인 야외 스크린. 무대에 눕혀놓았다가 개막작 상영 직전에 들어올려졌습니다. 건물 한 4층 높이의 그런 크기의 그 스크린을 눕혀 놓았다가 그 영화 상영 직전에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깜짝 이벤트를 연출을 했거든요. 그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 관객들의 탐성, 함성 이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거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개막 이튿날 남포동에 극장 가는 영화 팬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젊은 관객들은 부산에서 사나흘씩 머물며 영화제를 즐겼었죠. 여기저기서 매진이 이어지며 개막 전날만 5만여 장의 표가 팔려나갔습니다. 당일날까지도 사실은 불안했어요. 이게 좌석 점유율이 한 20%나 될까?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그게 이렇게 폭발적인지 몰랐었고. 문 잠그겠습니다. 입장 안 됩니다. 문 잠그겠습니다. 더 이상 입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입장이 안 됩니다. 문 닫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듬해 제2회 부산영화제에도 계속됐습니다.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화는 매표 몇 분 만에 매진이 되거나 정가보다 수십 배나 비싼 암표가 돌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계속 나온 게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4,000원 하는 이 입장권은 10만 원에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2회 영화제에 세계적인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와 랑차오 웨이가 남포동을 찾았습니다. 슈퍼스타의 부산 방문은 부산 영화제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했죠.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수많은 홍콩 스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남포동 비포광장은 그동안 스크린에서나 보던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 식상한 영화 팬들에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선보인 새로운 아시아 영화들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방식에 열광했고 아시아 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당시만 해도 아시아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사실 충분한 그 가치 평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영화의 자양분을 불어넣고 영화 미학적 충격을 던지는 영화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영화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없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소개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바로 그 지점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잘 짚었고요. 특히 외색이 짙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던 일본 영화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관객들은 금지된 영화를 볼 수 있는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산권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홍콩과 타이완 영화만 볼 수 있었던 관객들에게 중국 본토의 영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부산 영화제는 새로운 탈출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됐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억압됐던 시기들을 벗어나서 시민사회에 다양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화나 음악으로 제대로 표출이 못 됐는데 처음으로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공산권 영화, 아시아 영화, 뭐 여성 영화, 환경 영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의 어떤 영화들이 나타나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족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비경쟁 영화제라는 성공 전략으로 단숨에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제가 시작된 90년대 중반에는
부산의 상황이 절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신발 목재 등 주력 산업이 침체에 빠진 데다 새로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형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국제영화제라는 다소 생뚱맞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것은 원래 전국적으로 유명한 신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부산의 7, 80년대는 가히 신발 공장의 전성시대라 해도 무방했었죠. 범편이 기차편이 하는 부산 신발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고 범천동의 사막오모는 한때 고용인원이 3만 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추석 시간 되면 저기 사람들이 완전히 통만 이렇습니까? 안전관리 요원들이 교통을 통제를 하고 시설을 유지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으니까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송을 틀면 신발 광고, 시내에는 신발 버스. 그때가 신발의 그 전성기였죠. 하지만 90년대에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부산의 신발 산업은 급속히 사양화됩니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죠. 60년대와 70년대 한 후반까지 목재가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고 신발은 이제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재와 이제 신발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몰락하게 되면서 부산 경제 침체가 이제 바로 현실화되는 이런 현실이 났던 거죠. 1970년대 중반 전성기를 맞은 부산 경제는 이후 계속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의 제조업 비중은 90년대 들어 3% 선까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등 부산은 뭐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1990년대에 오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가게 되면은 부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인구가 피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993년도에 삼성자동차 유치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996년도에 국제영화제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이것은 그런 데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5년 문정수 초대 민선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공리 정리 및 지역사회 발전과 항구도시 부산과 이 영화제가 무슨 상관이냐는 비아냥을 뒤로 한 채 부산영화제 개최는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민선 부산광역시의 거대한 모험이었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영화제들이 베니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다 깐느라든지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 서울이나 내륙 지방하고 경쟁하면 우리 분명히 이긴다. 좋은 풍광이 있고 그러니까 추진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게 됐죠. 그래 이제 사실상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래 접근한 그런 경우입니다. 기존의 그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의 바람이나 중앙정부의 하나의 어떤 가지처럼 펼쳐지는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자율성의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민선일기 시장님이 주민 밀착형 축제를 만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결코 좋지 않았었죠.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만한 재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화 산업의 기반이 전무한 부산이 당시 국제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서울을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시립미술관을 제대로 짓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부산영화제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그 반신반의했죠. 과연 이 항구 도시 부산이라는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서 그 중앙에서도 하기 힘든 그 영화제를 부산에서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만나는 이 공무원이나 그리고 문화인들은 대개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영화 시상식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국제영화제의 어떤 구조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었고, 그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있을 리가 없었었고요. 또 전문 인력도 없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또 걱정을 했었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첫 발자국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의 굳은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부산국제영화제를 있게 한 사건, 1995년 8월 서울의 한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영화인 4명이 서울시청 앞 한 호텔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김동호 전 문화부 차관을 부산영화제로 모시기 위해서죠. 그나저나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락하실까요? 정확한 건 만나봐야 알겠지만 전 가능하다 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제가 몇 해 전 영화진흥공사에서 했던 거 잘 아시죠? 그때 오며 가며 위원장님을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거야 이 교수님 생각이시죠. 김 위원장님이 이 교수님을 잘 아는 게 그게 중요하죠. 왔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영화 평론가나 혹은 대학 교수로서 그 영화제를 조직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어떤 행정 능력은 좀 없는 가운데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정부에서 예를 들면 신뢰할 만한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앉으시죠. 예. 영화제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것도 국제영화제를. 예,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부산 첫 민선시장이신 문정수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서울과 광주에서도 국제영화제를 준비 중인 거 아시죠? 부산이 되겠습니까? 문화불모지 부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이 더 낫습니다.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공이 많아서 내내 삿바 싸움만 하다가 요즘은 거의 물 건너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부산이 훨씬 낫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영화제는 다 항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만 되면 무조건 지원해주겠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하고 하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김 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직만 수락해 주신다면 100%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부산에서 작고 규모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이게 영화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젊은 친구들의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수락을 했죠. 김동호 위원장님을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는 그룹에 영입했다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를 갖다가 쥐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셋. 우여곡절 끝에 1996년 4월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부산영화제는 처음부터 조직위원장의 문정수 부산시장을 집행위원장의 김동호 전 문화부 차관을 임명해서 조직을 이원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영화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파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이제 그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김 위원장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다 부산영화제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라. 이렇게 이제 저희를 믿고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아시아의 영화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김동호 위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과 문정수 시장님처럼 이렇게 그 오픈 마인드로 영화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와의 협조가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가 됐죠. 문화체육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주로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영화계 인사와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세계 영화제를 다녀온 경험이 많은 박광숙 부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운영을 꼼꼼하게 챙겼죠. 이때부터 이 둘은 환상의 콤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동호 위원장님은 대외 정책 그리고 영화제에 있는 후원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영화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든 분이라면 박광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콘텐츠, 영화제가 무엇을 넣고 무엇으로 하여금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콘텐츠를 박광수 감독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콘텐츠와 대외 관리,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199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씨가 수영만 야외 상영장을 찾았습니다. 정성경, 송창민, 박상민. 하지만 개막식 무대에 끝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제영화제 개막식 무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부산영화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장관님이 오시더라도 스피치 기회를 안 드리고 그냥 소개 정도만 하고, 또 대통령 후보들이 오시더라도 그냥 저희들이 언급만 하고 따로 어떤 자리를 안 만들고, 처음에는 서로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제 또 부딪힘도 많았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걸쳐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또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고. 또 이해창 그 여당 대표 남포동에 오셨을 때도 무대에 안 올리고 그냥 바로 가시게 만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1회 때부터 전 1, 2회를 거치면서 표방을 했죠. 세계 3대 영화제 집행위원장 모두가 한 영화제를 동시에 찾는 일은 세계 영화제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석고판에 손과 서명을 담았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인 국내외 영화인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3회 영화제부터 시작한 부산 프로모션 플랜 PPP. 이 PPP가 4회를 맞으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만들려는 감독이나 제작자를 투자자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인 PPP는 쉽게 말해 사전 제작 시장을 말하죠.
특히 김기덕 감독은 이 PPP를 통해 수많은 작품에 대한 투자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4회 PPP에서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작품 활. 2005년 칸느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듯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감, 그 활 좀 봐줘. 박찬욱 감독이라던가 김기덕 감독, 이창독 감독 같은 소위 말하는 예술영화 감독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해외에 소개됨으로써 해외 국제영화제 진출하고요. 또 심지어 수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그 국제적 지명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특히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의 영화는 1년 내내 유럽의 어딘가에서 상영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장을 통해서 가능해졌던 게 있고요. 제4회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영화인의 관심을 불렀고 신예 이창동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창동 감독으로서는 그때 막 데뷔를 막 한 두 번째 영화를 연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거기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듬해에 그 체코의 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수상을 하고 또 칸 영화제 감독 주관에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창동 감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베니스 영화제 또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감독이 됐죠. 2002년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 오아시스. 이 작품 또한 2001년 제3회 PPP를 통해 제작비를 투자받은 작품입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상업성이 짙은 영화들도 부산영화제의 지원을 받았는데 봉준호 감독의 작품 괴물 역시 2004년 PPP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층에 걸친 한국 영화들이 다 해외에 알려지고 진출할 수 있었던 게 부산국제영화제 역할이었고요. 이런 건 달리 말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적 지명도, 인기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아시아 영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감독에 대한 발굴이 이어지며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이란의 모센 마흐말바프 감독 역시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한 세계적인 거장 감독입니다. 모센 마흐말바프에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자파르 파나이, 마지드 마지드까지 이들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성장했으며 프로그래머가 초청 제안을 하기도 전에 부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해오는 부산영화제의 열렬 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칸느나 베를린 같은 그런 영화제를 지향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론은 그 칸느나 베네스 베를린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 컨셉을 비경쟁 영화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영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지 컨셉,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영화를 포함한 아시아 영화가 1990년대서부터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올해 부산영화제 기간 중에 부산을 찾은 영화사 대표 신동환 씨. 그는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열성 팬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찾은 곳은 중국 영화 제작자 포럼. 그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 중국 영화 제작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얻는데 그에게 있어서 부산영화제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일종의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분하고 사는 분들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라는 상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 만나서 같이 정보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뭐 가격 정보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시아 지역의 영화 제작 동향을 살펴보는 일. 이전에는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직접 그 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가을 부산에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게 부산 영화제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제 쪽으로만 생각하면 영화의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영화에서. 뭐 한마디로 부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 아닌가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뭐 한국에서 영화 한다 하면은 바로 부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영화를 보려거든 부산으로 가라. 아시아 영화인들에게 부산 영화제는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부산 영화제의 성공이 단지 영화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제 이전의 부산과 영화제 이후의 부산으로 나뉠 만큼 부산 영화제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 부산을 찾은 젊은 영화 팬들. 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와, 이거 무슨 380원이면 거의 6시간인데? 그들에게 영화의 전당은 영화만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웬만한 백화점보다 훨씬 크고 서울에서는 이렇게 영화관이 큰 게 없는데 되게 영화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도 이렇게 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좀 시설들이 좀 다 예쁘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괜히 부산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위치한 임권택 영화박물관. 이것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작품 세계를 전시해 보여주는 영화 전문 박물관입니다. 당시 신문 자료부터 대본까지 젊은 영화 학도들에게 부산은 가장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이런 곳이 아예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래 이렇게 접하지 않았던 감독님이나 뭐 영화들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손꼽힐 도시가 아닐까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문을 연 부산 영상 후반 작업 시설. 이곳은 색 보정이나 컴퓨터 그래픽 같은 후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올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암살과 베테랑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맡은 중견 업체입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1000만을 돌파한 3편의 영화 중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2편이나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래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전문 인력만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후반 작업 업체가 부산에 자리 잡게 된 건 지난 2009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던 영화 후반 작업 산업 구조가 앞으로 서울, 부산 양대 진영으로 나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회사가 부산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학교 대학생들 이런 이런 업계 쪽으로 이제 꿈꾸는 이제 학생들은 좀 더 이제 가까이서 뭔가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계기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부산이 영화 영상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영화 제작사가 부산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4년 전 부산에 문을 연 이 영화 제작사는 서울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인프라나 인적 구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부산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영화 촬영 스튜디오. 이 영화사의 대표 김희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이웃사람, 퇴마 문혁을 같은 대부분의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저희 영화는 여기서 다 찍었고요. 이제 그 이웃사람도 그렇고 이번에 작업했던 테마문혁을도 여기서 세트로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좀 유명한 그리고 흥행이 됐던 작품들은 거의 다 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버추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가상현실 특수 효과가 가능한 곳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세트를 직접 세우지 않아도 고급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을 찾는 영화 제작팀이 증가하는 한 원인입니다. 부산 로케이션을 오는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이 스튜디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자체가 지금 그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가상현실을 테마로 하는 이 첨단 영상들을 찍을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팀들이 촬영 스튜디오를 찾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된 지 20년. 부산은 영화 영상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전용 상영관인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 등급위원회 같은 국가기관까지 부산은 한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제8회 부산국제광고제가 열린 백스코. 태국에서 처음으로 칸느 국제광고제 TV 광고상을 받은 태국의 수티삭 감독은 부산국제광고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유명한 부산이 국제광고제를 시작하면서 최근 아시아의 영상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very famous, and people in Thailand or in my country they know about this because it's very one of the prestigious film festival
And if in Thailand, if we're making film, so we're gonna, if our work has been screened or can come to Busan, so it's really prestigious. And for Busan, I think is the best place to have the event, to hold the events, in Asia.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 부산국제광고제를 만든 가장 큰 배경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훌륭한 브랜드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은 명실상부한 영상국제 행사 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그러면 칸 영화제가 먼저 생각나실 것이고 저희 광고계에서는 칸 광고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와 칸 광고제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광고제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출범을 했고요. 실제로 어쨌든 브랜드와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부산의 창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부산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부산 콘텐츠 마켓을 비롯해서 국내 최대 게임 전시 행사인 지스타까지 1년 내내 영상 관련 전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회 또 박람회 그리고 그 수출, 문화 수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전시회 박람회들이 이제 각각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스 산업이 부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고요.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도시 부산. 이날 에이펙 21개국 정상들이 부산으로 모였는데 이로써 전 세계 국민들에게 부산을 널리 홍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2001년엔 한일 월드컵 조추첨 행사를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국제영화제 성공이 있었습니다. 미국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국제영화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면 이것이 곧 부산시의 글로벌리제이션, 부산시의 21세기 성장 산업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행 블로거 엄금희 씨.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가 방문한 곳은 우암동의 한 밀면집. 부산에 왔으니까 밀면으로, 네, 비빔으로, 예,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먹었는데 좀 드세요. 예. 그는 한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도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우암동의 이 밀면집을 찾은 것도 1950년대 피난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에 여기가 가장 많이 묻어 있고 뭐 팔도의 음식이 다 부산에 온전하게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음식을 알면은 전국 음식을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좋아해 부산만 10차례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엄금희 씨. 그는 최근 부산의 이미지가 변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이 검은색의 칙칙한 느낌이라면 요즘은 영화제의 레드 카펫처럼 매우 세련된 천연색이라고 말합니다. 부산 하면은 뭐 고무, 뭐 동일 고무가 연상될 만큼 메리아스와 고무 그 색깔은 사실은 검정색이었거든요. 아무런 검정색이 사실 부산을 휘감고 있었는데 지금 뭐 부산은 화이트 앤 블루죠. 뭐 어두운 이미지는 이미 다 끝났고.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보게 됐겠죠. 그리고 어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정체성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 마이스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부산에 가게 되면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 영화를 사랑하는 나는 부산을 가야겠다. 매년 가을이면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장면. 이는 부산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문화 또 페스티벌 이러한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의 그 이미지를 소프트한 장면들 또 이 아주 샤프한 이러한 도시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산국제영화제.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부산을 아시아 영화의 허브 도시로 변환시켰습니다. 신발, 목재, 항만 도시에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 도시로의 변화.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